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 어제 종석이 애미가 와서 반찬 두고 갔어. 네. 어제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매일 이렇게 올 필요 없어. 퇴근하고 오는 건데요, 뭘. 여기 양말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구멍 난 거 신고 계시길래. 뭘 세 켤레나 사왔어. 다 신어보기도 전에 죽지. 노인네가 그때까지 살아있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말어. 죽으면 다 태워야 되는데 아깝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심중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심 씨는 60세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70세가 되겠죠. 어느샌가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길은 이제 길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길조차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스스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노모, 30이 넘어서도 속썩이며 부모의 고열을 짜내는 자식. 그 사이에 낀 인생. 찬란했던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 남은 건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식구들이었습니다. 심 씨는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뜨니 하루하루 눈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심 씨는 문득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를 뒤로하고 훌쩍 떠나고 싶었습니다. 심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만 잘 키울 생각으로 둘째는 낳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심 딸도 하나 있었으면 했지만 그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생각에 그쳤습니다. 분명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보자 했는데 잘 키우기는커녕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속을 썩였습니다. 그럴 거면 그때 차라리 둘째라도 낳을 걸 그랬나 싶다가도 이런 놈이 하나 더 있으면 제 명에 못 살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심 씨의 아들은 어릴 적에도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아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안 가면 뭐 하게? 일단 그냥 알바하고. 그 다음엔 그건 천천히 생각해 봐야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대학을 안 가면 돼. 사람이 다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럼 직장은 어떻게 들어가 나중에? 꼭 직장에 들어가야 해요? 편의점 알바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아들의 말에 심 씨는 뒷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심 씨가 듣기엔 대학에 떨어졌다고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이 중간은 되는데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왜 안 간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건설적인 계획이 있어서 안 가겠다고 한다면 심 씨도 충분히 들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남들 하는 만큼은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람 구실을 하고 살지 않을까 했죠. 그래. 대학은 가야지 그래도. 졸업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하던지 해. 아버지 말 들어. 그저 아들이라면 오냐오냐 하던 심 씨의 아내도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대로 대학도 안 가면 이도저도 안 될 것임을 아내도 모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재수, 삼수, 사수를 해도 응원을 하겠지만 아들을 1년간 더 공부를 시킨 심 씨는 더 이상 공부는 의미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정민이 저놈 공부한다고 나가서는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왔지.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갔으니까 당신이 이해해. 얼마나 놀고 싶겠어? 아들을 재수학원에 보내고 다달이 드는 돈만 하더라도 허리가 휘었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아들의 말대로 대학에 안 가고 아르바이트를 시켰더라면 나았을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자식 잘 되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사서 고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더는 공부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다음 해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 안 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대학 꼭 안 가도 되니까. 대학을 왜 안 가요? 붙었는데. 갈 거예요. 그렇게 안 간다더니 대학 생활은 하고 싶었는지 꼭 가겠다는 아들. 그래서 아들은 집에서 2시간 떨어진 지방으로 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한 학기 동안 하다가 그 뒤부터는 자취를 하겠다고 우겨서 방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방값, 학비, 생활비 전부를 심씨가 대주었습니다. 자식의 삶 전반을 책임져야 하니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쪽으로 줄줄 샜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라고 해. 알바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 걔가 공부를 해? 매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럴 시간에 생활비라도 벌어서 쓰라고 그래. 어떻게 다달이 돈을 그만큼 붙여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런다고 애를 굶겨? 누가 굶기래? 군대도 갔다 왔으면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취업 준비하냐고 물어봤더니 천천히 하겠다는데 지금 정민이 그놈이 도대체 몇 살이야? 알아서 잘하겠지?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 아내는 늘 아들 편이었습니다. 그저 오냐오냐 키운 아들이니 뭐든지 제 힘으로 하는 법이 없었고 무조건 엄마만 찾았죠. 오늘 할머니 생신이야. 모시고 나가서 같이 외식할 거니까 어디 나가지 말어. 거실 소파 위엔 아들이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학이라 잠시 집에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올게. 나 안 가요. 안 간다고? 집에 있을게요. 할머니 생신이라니까. 제가 가서 뭐 해요? 집에서 공부할게요. 공부할 책이나 들고 왔어, 네가? 그러자 아내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모처럼 집에 왔는데 왜 그래? 공부한다는 애한테? 하지도 않는 공부 핑계를 대.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할머니 생신에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취업 때문에 그거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거잖아? 어머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게 말이 돼? 같이 잠깐 밥 먹고 오면 떨어져? 아, 저 그냥 방학 때 내려가 있을게요. 뭐? 어딜? 자취방에. 거기서 공부할게. 그러면서 짐을 싸는 아들을 아내가 안절부절하며 말렸습니다. 심 씨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답답한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부모가 손수 망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자식에게 매를 들 수도 없고 결국 나중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할 텐데 애끓는 건 부모뿐인 듯 했습니다. 가라고 그래. 그리고 생활비 보내지 말어. 그러자 아내는 심씨를 흘겨보았습니다. 결국엔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로 자취방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어디서 친구랑 술이라도 마시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심씨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이도 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공부한다고 먼저 내려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공부한다고 고생하네. 고생은요? 이거 나중에 정민이한테 줘. 혼자 객지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고 무슨 용돈이에요? 정민이가 어머니한테 드려야 할 나이예요.
어여 받아서 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 심씨의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심씨에게 건넸습니다. 심씨는 돈을 건네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8순이 넘은 어머니를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많이 늙으셨더라. 아내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집에 돌아와서는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시고 살고 싶어? 아내가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심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정정하신데 뭘.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심씨도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형님도 계신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좀 그렇잖아. 아내의 말에 심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모시는데 장남 차남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금 심씨의 상황이 모실 만한 상황이 아닐 뿐이었습니다. 아들 결혼도 시키고 심씨 부부의 노후까지 준비하려면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정하신 것 같으니 그때까지는 자식의 도리를 좀 미루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걱정되는 건 알지만 나는 자신 없어. 알지? 알았어. 안 모신다니까 그러네. 심씨의 장모님도 혼자 살고 계셨으니 심씨의 어머니만 모시고 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가 갔죠. 아들은 졸업 전에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년을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도 졸업한 마당에 계속 지방에 머무를 이유도 없어서 심씨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지도 몇 년 되었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처음엔 취업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당사자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나는 노력 없이 무턱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심씨도 평생 직장에 다녔지만 그런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뭘 보고 회사가 뽑아야 하는지 아버지인 심씨조차도 몰랐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아들은 참다 못한 심씨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집에 제대로 붙어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 독립할게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독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씨가 생각하는 독립은 경제적인 부분이었는데 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살 집을 얻어달라는 아들의 말에 심씨는 화를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더 취직 못할 것 같아요. 숨 막혀서. 그래. 그러면 방 얻어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 정말요? 대신에 생활비는 너 스스로 벌어.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역시나 생활비마저 여전히 부모에게 기댈 생각인 듯 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들도 30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 생각은 안 하고 취업이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만 쥐어짜며 살았습니다. 한심하지만 그게 심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애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산다는 거잖아. 아내는 심씨를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을 품에 끼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스스로 힘으로 살으라고 해. 보증금만 대주고 방세도 벌어서 내야지. 이 나이에 부모한테 용돈 타 쓰는 놈이 어디 있어. 사진 멀쩡한데. 취직이 좀 어려워? 그거 좀 기다려줘야지.
그게 부모 아니야?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지. 말이 안 통한다, 정말. 이번에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 씨의 뜻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는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보냈으니까 아버지 알게 하지 마.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쉬엄쉬엄 해.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본 아내가 심 씨를 발견하고는 단말마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정민이랑 통화했어? 또 돈 보낸 거야? 아내는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리더니 이내 화를 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떡해. 제발 그러지 말어. 다 큰 성인이잖아. 이래서 자기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일을 하려고 취업 준비하는 거잖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좀 너그럽게 생각해줘.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다가 이제 30이잖아. 당신은 자식을 바보로 만들 셈이야? 악착같이 좀 살게 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뭘 악착같이 살아. 편하게 살면 좋지. 젊은 아들 편하게 살자고 나는 등골이 휘어? 그러자 아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다시는 생활비를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끊자 아들은 2달 만에 취직을 했습니다. 원했던 대기업에는 못 들어간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30 넘어서까지 백수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오늘 어머니 병원 가? 오전에 갔다가 출근할 거야. 알았어. 다녀와. 나도 언니네 식당일 오늘 잠깐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 저녁에 봐. 심 씨의 어머니가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다니는데 심 씨의 형제들은 다들 바쁘다기에 심 씨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병원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야 하는 일이기에 아내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죠. 형님, 어머니 모시고 병원 왔어요. 근데 다음 주는 제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 잘 다녀왔냐? 그런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게 되냐? 집사람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너도 알잖냐? 하루도 못 쉬는 거. 하지만 심 씨라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심 씨가 시간 빼기가 더 곤란했습니다. 형님네는 식당을 하기에 얼마든지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2달 동안 단 한 번도 모시고 가지 않은 건 너무한 처사인 듯 했죠. 네가 좀 고생해줘라. 그래도 네가 우리보다는 형편이 좀 낫잖냐? 돈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심씨 보고 형편이 낫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심씨가 그리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형님도 여동생들도 모든 걸 심씨에게 떠맡기니 이제는 좀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의 병원 문제로 형제와 다투는 것도 어머니에게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씨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형님에게 떠넘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빠른 자식의 결혼에 심씨 부부도 몇 날 며칠을 상의했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사주고 싶었는데 형편껏 맞춰서 해줘야지 어쩌겠어. 우리는 뭐 집 있는 상태로 시작했나? 정민이는 그래도 전세로 시작하잖아. 벌어서 점점 넓혀가면 되지. 둘이 버는데 금방일 거야. 그래도 심 씨는 아들 결혼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비슷하게 낸다면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서운해했습니다. 좀 더 해줄 형편이 되지 않느냐고 따졌죠. 심씨도 무리하자면 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심씨 부부의 노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조차도 그런 심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좀 더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 집도 대출도 없잖아요. 심씨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아서 너 결혼을 시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해야지. 어떻게 무리해서 결혼을 해? 그렇게 다 털털 털어서 너 결혼시키고 엄마 아빠 늙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정민이 너 그걸 원하는 거냐? 그러자 아내도 아들도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너한테 손 안 벌린다. 부양하라고도 안 해. 그거면 됐잖아.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만해. 그쪽에서도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했다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결혼을 어떻게 해? 아들이 돌아간 뒤 아내는 또다시 심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한 5천만 원이라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알아. 그치만 나는 돈 얼마 더 주는 게 자식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 안 해. 이제 퇴직해야 하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무작정 퍼주기만 해? 우리 삶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자식 위하는 길이야. 그 뒤로도 아내는 납득하지 못했고 끈질긴 다툼 끝에 거기에 2천만 원을 보태서 1억 5천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심씨는 머리가 지끈 울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 뒷바라지도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 농사는 끝났을지 몰라도 부모 부양이라는 큰 문제가 심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형수 어머니한테 들렸다가 방금 왔다. 고생하셨네요. 내일은 제가 가볼게요. 그래. 오늘은 정신 맑으셨어. 요즘엔 좀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고 치매가 좋아지나? 어쨌거나 너도 고생해라. 심씨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주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혼자 있다 보니 치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심씨 형제들이 인지했을 때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였죠. 낮 동안에는 간병인을 썼고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라 다행이었습니다. 심씨는 다음날 퇴근 후에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 어제 종석이 애미가 와서 반찬 두고 갔어. 네. 어제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매일 이렇게 올 필요 없어. 퇴근하고 오는 건데요, 뭘. 여기 양말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구멍 난 거 신고 계시길래. 뭘 세 켤레나 사왔어. 다 신어보기도 전에 죽지. 노인네가 그때까지 살아있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말어. 죽으면 다 태워야 되는데 아깝잖아. 심씨는 착잡한 심정으로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괴로운 것이 정신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어째서 치매에 걸린 것인지 세상이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정신이 남아있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심씨의 아들은 아이를 낳았고 그땐 잠시 세상의 시름이 조금 잊혀지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의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간병인 시간을 늘리고 형제들이 돌보는 시간을 늘렸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형수님, 도련님은 엄마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대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요. 이제는 정말 기적이 차셔야 하는데 요양원에 모셔야지.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효자라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머님 모실 저기도 아니고 형님도 도련님만 오케이 하면 요양원 모신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심 씨가 퇴근길에 형수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심 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심 씨마저 못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았고 배변 실수도 심심치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심 씨도 어느샌가 뒤처리에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절대 모실 수 없다기에 심 씨가 아내에게 운을 띄워보았지만 아내조차도 그건 곤란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 씨도 차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자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심 씨가 하겠다고 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도 괴로울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심 씨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아내에게까지 시부모의 병수발을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알았어. 형님이랑 의논해서 요양원 알아볼게. 좋은 대로 모시면 되지. 알았어. 결국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심 씨가 어머니 집에 가 있을 때 형님이 왔습니다. 잠든 어머니를 방에 두고 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잖냐. 알아요. 네 형수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 심 씨가 형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난소리인 듯 했습니다. 요양원 안 간다. 나는 요양원 안 가. 그러면서 서럽게 우는 어머니를 보고 심씨 형제는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요양원, 거기 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야. 절대 못 가. 안 갈 거야.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다리에 매달려 우는 어머니를 보니 심씨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형님도 차마 그 모습을 못 보겠는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형님조차도 이미 한 결정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면 저렇게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억지로 보내냐. 어머니를 그렇지만 혼자서 지내도록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심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이네 집에 몇 달 들어가서 지내야 될 것 같아. 뭐? 왜? 우리 시우 좀 봐달라고 하잖아. 둘이 맞벌이 하려면 누가 애를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런다고 들어가서 살기까지 해. 그러면 어린애를 매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당신 밥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지? 주말에는 올게. 그래, 알았어. 근데 대신에 어머님 모시고 오고 싶으면 모시고 와. 그 말에 심 씨는 아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옆에서 병수발은 못 들어도 그래도 집으로 모시고 오면 당신이 좀 더 들여다 볼 수는 있잖아. 새벽에도 혼자 안 계셔도 되고. 그 말에 심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습니다. 나도 주말에는 와서 같이 거들게. 그래, 고마워. 다음 주에 짐 싸서 갈 테니까. 그때 어머니 모시고 와. 아내는 심 씨에게 서운해하지 말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전혀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심 아내가 내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여겨주기를 바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심 씨의 욕심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마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으니 다행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뒤로는 심 씨의 삶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된 고생이라고 덜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저 금방 나가볼 텐데. 간병인 곧 올 거예요. 네, 어머니, 숟가락 들고 어서 드세요. 네, 기저귀 빼시면 안 돼요. 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은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퇴직할 나이는 바싹 다가왔는데 그 뒤의 삶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직장인인 이상 이 나이에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곧 90세인데 어머니만큼만 산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20년은 훨씬 넘게 살아야 했습니다. 벌어둔 돈만 까먹고 산다면 80대가 되기도 전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다녀올게요. 회사에서 내내 일하고 저녁엔 어머니 밥 챙기고 목욕시키고 어머니가 잠들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대출이 없고 적금도 꾸준히 들고 있으니 퇴직 후에 조금만 노력하면 말년에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저귀 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 씨는 어머니를 보고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이런 생활도 끝이 오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집에 온 우편물이 심 씨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대출?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었는데 대출인이 연체니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 왔나 싶어서 봤더니 심 씨의 집으로 온 것이 맞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심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심 씨는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였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여보. 아내는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민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정민이가 왜? 무슨 코인인지 주식인지 모르겠어. 투자를 했는데 큰일 나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어떻게 2억이나 대출을 받아? 그놈은 2억이 어디서 나서 그 돈을 투자했고? 그게 전세금 대출 받아서 뭐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 이렇게 나올 거 뻔히 아니까 말을 못했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갚으려고 한 건지 몰랐습니다. 월급이야 뻔한데 말이죠. 그러니 집으로 이런 우편물까지 날아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왔다며 급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심 씨는 어두운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밥을 달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가슴에 무언가 콱 막힌 듯 했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뺐는데도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밥을 차리고 씻기고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보고 심씨도 씻으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와이셔츠를 벗으니 살이 빠져 앙상한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고 인생이 저무는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있으면 어머니처럼 치매가 오고 그러면 기저귀 차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도 없었고 돌봐야 하는 부모까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심씨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심씨는 형님과 함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또다시 안 가겠다고 우는 어머니를 보내며 심씨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지만 꼭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아들에게서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거 빚 갚으려면 이렇게 직장 다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퇴직하면 카페 차리신다고. 그거 지금 차려주시면 제가 운영해 볼게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고심했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 집은 팔아서 빚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어떻게든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 거야. 그리고 정민이 너는 차용증 쓰고 갚아. 네? 그걸 어떻게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갚어. 여보, 당신은 나랑 작은 집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정민이네 집에서 살든지 알아서 결정해. 앞으로 정민이 깡통을 차서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나는 관여 안 해. 앞으로 나 먹고 살고만 생각할 거야. 심씨는 다 내려놓고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의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의무도 이만하면 차고 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뒤로 한 채 내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동참을 한다며 같이 갈 생각이었고, 그게 아니라면 혼자라도 새 삶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정민이네 집에서 지낼게. 아내는 자식의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아들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은 아내의 몫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집을 판 돈을 반을 떼어 아내에게 줬고 심씨는 혼자 살 만한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퇴직하려면 시간이 좀 있었고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올 것이고 말이죠. 홀몸이라면 충분히 80세든 90세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몸이 가뿐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은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까지 말이죠. 심씨는 현재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가끔 연락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말이죠.